밤사이 비구름대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린 많은 비로 지반이 크게 약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네, 전남과 경남권에는 내일 오후까지 최대 100mm가량의 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들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충청과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이제 굵은 비가 이어졌는데 많은 비가 내렸던 터라 이제 복구 작업을 하는 와중에 비가 다시 와서 현재 좀 그런 복구 작업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상황이? 네, 맞습니다. 지금 장마가 지난달에 1차 장마도 그랬고 또 짧은 폭염 기간 이후에 2차 장마가 바르게 왔고요. 또 단기간으로 어제 오늘 예보만 봐도 정체 전선의 남하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 지역은 좀 지금 당장 비가 좀 덜 온 부분이긴 하지만 또 장마 전선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남부 지역에서 갑자기 비가 닥쳐서 중소규모의 소규모의 산사태나 무너짐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위험도는 계속 있는 상태에서 복구까지 해야 되는 좀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네. 지금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 먼저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오늘 오전 국가안보실, 또 국정원, 국방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 전 원장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또 서 전 장관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에서 관련 군사기밀이 삭제된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어민 강제북송 의혹 등에 연루돼 있습니다. 네. 검찰은 이렇게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폭우 피해 소식에 대해서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산사태 피해까지 지금 예상이 되는, 그러니까 네. 비가 오는데 또 더 많이 오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산사태 위험 지역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산사태는 주관기관이 산림청인데요. 예.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전국의 산사태 취약지구가 지정개소가 2만 7천여 개소에 달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가 2만 7천 개소만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더 위험한 부분은 지금 호우가 내린 상태에서 비가 지나갔으면 산사태의 원인은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지역적 특성과 그리고 함수지수, 함수량이라고 봐도 됩니다. 물을 머금은 정도. 그래서 네. 물을 머금은 정도는 비가 그친 후에 몰리게 되고요. 또 상류에서 하류로 원활하게 어느 군에서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몰린 비가 이제 흙 속으로 스며들게 되니까 더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관상 비가 안 오는 지역이라도 배수로 정비를 통해서 위험을 저감해야 되겠고요. 네. 취약지구에 계신다면 특히 또 노약자분들이라고 하시면 선제적으로 대피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뭐 징후 같은 게 있습니까? 징후는 이제 여러 단계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원인이면서 징후인 거는 배수로입니다. 배수로가 막혀 내려가면서 찌꺼기가 많이 내려오니까 그럼 함수율이 높아지고 위험이 높아지고요. 네. 그리고 또 강수량이나 물이 흐르면서 애초에 흐르지 않던 방향으로 물이 솟구치거나 흐르기 시작하면 이제 산사태 징후의 시작입니다. 이제 거기다가 뭐 땅이 흔들리고 나무가 기운다든가 하면은 그건 본격적인 산사태 시작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건 뭐 당연히 늦겠죠. 그래서 취약지구면 선제 대피하시는 게 우선이다. 그게 좀 더 중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번 폭우의 특징이 강풍입니다. 바람이 몹시 강하게 불었는데 이 강풍에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강풍은 초속 15m 이상만 되면 벌써 직접적인 피해가 커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순간 돌풍 20m/s를 넘기고 있고요. 그리고 남해 지역 강풍에서는 또 해안가 지방에서는 파도까지 높게 일고 있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네. 강풍은 아무래도 제일 좋은 대책은 바람이 불 때는 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는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틈새를 끼워서 조치를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또 해안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서해안이랑 제주 해안이 만조인 상태고 앞으로 남해안에 더 강한 비가 집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해안가에 저지대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더욱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지대가 또 더군다나 도로나 지표보다 낮으면 물이 내려가서 몰리게 되고요. 또 만조는 최종적으로 바닷가로 물이 나가게 되니까 이게 잠기게 되면은 더 빠지지 않으니까 위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만조 시간이 밤이면 더 위험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강수량이 높아지고 또 강풍 때문에 풍랑주의보, 바닷가에서 또 파도가 3m 이상 높은 데다가 또 거기다가 또 이제 백중살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기간이 달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서 만조 때 해수위가 또 가장 높을 때입니다. 지금 네. 수일가 1년 중 연중 수일 기간이. 그래서 네. 위험이 겹친 상황이니까
해안가에서는 특히 또 위험 사례, 사고 사례를 보면은 관광객들, 그 방파제나 해안도를 일부러 또 가십니다. 그래서 또 해안에서 어업을 하시거나 생업을 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대책을 하시는데 특히 그런 쪽에 가서 가지 않으시기를. 평상시에 파도가 치지 않던 곳도 분명히 파도가 치게 되고 그에 따른 사고가 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바닷가 예. 가시는 분들은 특히 좀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지대 침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지난번 교수님 출연하실 때도 서울 지역, 특히 네. 강남 지역의 저지대 침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한 보험회사에서 한 1년 전쯤에 낸 보고서에 올해 폭우가 오면 서울 강남 지역에 침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이걸 미리 예측을 했다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는 대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게 좀 인재가 아닐까.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포괄적으로 풍수해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을 치수 대책이라고 합니다. 네. 치수 대책은 뭐 간단한 눈앞의 배수로도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이번에 그 현대해상에서의 예, 그 예. 보고서 사례를 보면 그게 이제 관심을 많이 끌게 되고 하는 부분이 이 수치를 정확히 정량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하다. 지금 뭐 발표가 서울시에서 얘기하듯이 뭐 통계 수치상 150년 만에 뭐 최대 강우다. 예, 예. 사실은 뭐 150년 이전에는 그 강수량을 계측하지도 않았습니다. 115년 됐는데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강우량이 38.5mm 이상이면 침수 위험이 높아지고 예. 4배 이상 높아지고 그에 따른 차량 침수에 좀 국한이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그 연구원의 특성상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재난 대책은 정량적으로 수치화를 해서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대책의 규모도 장기적으로 세우는 그런 이제 정량화가 필요하다는 하나의 메시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재해 위험을 예보하는 시스템인 생활안전지도라는 게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저는 좀 처음 들어봤습니다. 국민들께도 많이 생소할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네. 생활안전지도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도 있고요. 또 그 스마트폰 앱으로 안전 디딤돌이라는 공식 앱도 있습니다. 예. 좀 많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생활안전 지도라고 해도 이제 예를 들어 그 재난 상황에 들어가서 지도를 읽기는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사전에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정보를 수집하실 필요도 있겠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일례를 들면 1979년에 복지선진국 영국에서 노부부가 얼어 죽었습니다. 물론 겨울이 왔으니까 동사를 했겠죠. 예. 그런데 그 복지선진국에서 나중에 밝혀보니까 그 가난한 노부부가 이제 지자체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그걸 포기해서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자, 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찾아가는 복지 이런 부분이 되는데요. 이번 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 사고가 나고 침수 사고가 나고 안타까운 현장을 지자체장이 찾고 단체장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전에 그런 예상 지역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토목 치수 정도의 비가 왔으면 지자체에서 선제 조치를 하고 대피를 살피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시민들 본인들이 계신 위치가 얼마나 위험한 지역인지 사전에 시민분들도 모르고 계시고 또 그에 따른 통보도 요새 그 재난 문자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남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권역 전체에 일괄적으로 똑같은 재난 문자를 그렇죠. 날리고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정량적 체계적화해서 좀 찾아가는 안전, 찾아가는 재난 대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실제로 뭐 알겠습니다. 표기가 되고 어떤 곳 정보에 대한 전달은 잘 되고 있는 시스템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지금 어떤 면에서 데이터, 빅데이터, 인풋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시민분들, 국민분들 개개인에게 제공하고요. 찾아가서 제공하고 지금은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앱을 깔고 눌러봐야지 알 수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산사태 재난 지역에 계신 분들 대피하라고 저도 말씀드리지만 어디 계신 분들이 어느 대피소로 가셔야 되는지는 사전 수집 그리고 지자체에서의 통보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네. 예, 뭔가 보다 더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그런 해봐야 방법을 될 계속 것 찾아야 같습니다. 됩니다. 네. 예, 무엇보다 막아야 할 게 아무래도 인명 피해죠. 이번 그렇습니다. 폭우로 지금까지 14명이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대처 방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하 주차장에서 이번에 또 숨진 사고가 있었어요.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오르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지하 주차장은 사실은 그 도로상으로 물이 넘치는 상황이면은 가장 위험한 지역이죠. 물이 넘어 들어오게 그렇죠.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평상시에 생활하던 공간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살필 것이 뭐냐면 지하 주차장에서 물이 넘친 상태에서 차로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네. 그러면 인력으로 피난을 할 때 네.
계단을 통해서도 물이 침수되는 상황인지 또 주차가 차로가 들어가는 경사로 램프라고 하는 경사로 쪽으로만 들어오는지 판단을 하시고 예. 계단이 안전하다면 계단으로 피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도시의 침수는 특징이 뭐냐면 일거에 한쪽으로 몰리는 상황이라서 차근차근 물이 쌓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벌써 도로에 침수가 시작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인근에 있는 건물 주차장은 사람이 먼저 그리고 후속은 차량도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거는 하천에 물 넘치기 전에 하천면 주차장에 차를 치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당연히 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단계별로 선제적으로 상황이 돼서 예를 들어 수위가 40cm 이상만 돼도 예. 성인이 서 있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경사로를 통해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먼저 살피고 사전에 대피가 우선이고 네. 긴박한 상황이면은 양방향 더 다른 피난로를 살피시고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맨발로 벽을 잡고 이동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뜻이에요? 네, 아주 긴박한 순간입니다. 그 정도 상황이 되면 그 이전에 벌써 대피를 하셔야겠지만 그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맨발은 이제 신발이나 뭐든 물살이 나를 부딪히게 하는 거는 물은 면적이 중요하거든요. 넓은 면적을 똑같은 물이 때렸을 때 그 힘은 그대로 더 크게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다리를 걷고 바지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다리를 걷고 바지를 벗고 맨발로 땅을 딛고요. 그리고 주변에 단단한 것들을 지지하고 잡으셔서 천천히 물이 흐르는 수평 방향이 우선이고 수압을 덜 받는 방향으로 대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예. 또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도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어요. 앞으로 반지하를 주거용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2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 반지하 주민들이 이주를 하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또 당분간 이 반지하 주민들 계속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런 네. 사고가 이제 발생하지 않아야 될 텐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장기적인 대책으로 분명히 좋은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도 수치를 보면 20년 동안 그런 대책을 마련한다는 건 분명히 계획이나 예산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20년 동안은 반지하 주민이 정책이 잘 진행이 돼도 사실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와 별개로 직접적인 대책이 차수판 대책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는데 일단은 반지하나 이런 피난이 안 돼서 예. 이렇게 안타까운 사례가 있는 경우를 관통하는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양방향의 피난입니다. 이게 한쪽으로 지금 물이 계단에서 차들어와가지고 마지막 문자를 남기는데 문이 안 예, 열린다고 예.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당연한 거죠. 공기보다 800배 이상 무거운 물이 문 밖에 밀고 있으니까 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반대쪽 방범창도 또 닫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방범창은 목적상 열 수가 없게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방범창을 열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 수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현관문 쪽에 차수판을 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양쪽으로 어떤 상황에서 양쪽으로 피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예. 수치적으로 그렇습니다. 80%의 생존 확률을 양쪽으로 만든다면 그 생존 확률은 96%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방향의 대책을 화재든 수해든 여러 경우에서 좀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근데 그 사고가 난 반지하 집 앞에 그 길 앞에 땅 꺼짐이 발생했고 네. 그게 그 침수 피해 원인이 됐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땅꺼짐 이렇게 싱크홀에서 이제 순화가 돼서 땅꺼짐 이렇게 됐는데요. 예. 예. 그러면 땅이 꺼지는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단단한 콘크리트로 겉을 포장해 놓으면 이게 튼튼한 것 같지만 이건 결국에는 집안 유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집안이 흘러내리고 무너져 내리고 또 지하수의 수위 때문에 압력이 달라지면 밑에는 비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일시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침수 사고는 이렇게 자연 상황처럼 차츰 높아지는 게 아니고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네. 근데 그 싱크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뭐 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맞닥뜨리면 그냥 당황스럽고 물이 네. 차오르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싱크홀 사고, 땅 꺼짐 사고가 계속 있으면서 많은 대책들이 있어 왔는데 일단 사전에 그 택지를 형성할 때부터가 중요합니다. 공사하는 과정 전. 네, 공사 과정 이전 애초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예. 역사적으로 고대 대도시들은 집안이 튼튼한 집안을 위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서울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당연히 한양, 사대문 안은 튼튼한 집안 위인데 그 이외 지역은 농경지 이런 식으로 지금 고양 일선 지역도 땅꺼짐 현상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쪽도 이제 과거에는 농경지 하루 지역이었으니까 그런 건데 네. 그렇게 도시 형성 단계부터 문제가 있고요. 네. 평상시에는 주변에 땅을 깊게 파는 터파기 공사, 지하층을 형성하는 빌딩을 짓고 할 때는 자기 바로 짓는 지역 아니고 이번에 그 양양 그 땅꺼짐 사고도 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수십 차례 징후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아주 정말 큰 위험한 사고까지 일어났고 자칫 인명 사고도 크게 날 뻔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징후가 있습니다. 그 땅 터파기를 할 때는 주변 수위, 지하 수위 조절을 철저히 하고요.
제도적으로는 돼 있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수위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지형 지질에 대해 분석하고 이렇게 공사를 할 때부터 중요하고요. 평상시에는 균열이나 물의 흐름 또 지하수의 변동 이런 걸 살펴야겠습니다. 그 네. 관련한 법안이나 뭐 규제, 실태 조사 이런 그런 방지 대책은 이제 세워져야 하는 단계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땅 꺼짐 이후에 큰 사고가 나면 이게 재난 대책에 대한 TF 태스크포스는 정해지는데 예. 여러 부처가 지금 분리가 돼서 이렇게 조치를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정책적으로 그걸 좀 포괄하는 그런 부분이 좀 체계적이어야 된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네. 혹으로 이제 인명 피해가 있었던 사고 중에 맨홀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흔히들 이제 시민들이 맨홀에 네. 왜 빠지지? 그리고 이 맨홀 뚜껑이 어떻게 하면 열려 있을 수 있지? 네.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원인 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그 맨홀이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본 크기가 60cm 이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은 물의 압력이 1m만 되면 그 맨홀을 미는 압력은 280kg으로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네. 맨홀 뚜껑이 뭐 수십 킬로에서 백몇십 킬로 이 정도 무게지만 이번처럼 만수가 돼서 이 지금 원형 배수로에 물이 꽉 찬 상태가 되면 한쪽이 배수가 막히면 수백 킬로의 힘으로 밀어 올리게 됩니다. 이거는 뭐 잠금 장치 정도 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주변을 뜯어낼 정도니까. 그렇게 되고 또 다시 밑에서 어떤 배수가 해결이 되면 밑으로 빨아들이는. 어허. 그러니까 솟구쳐 올랐다가 빨아들이는 게 반복되게 되니까 일단은 시민분들께서는 호우 상태에서 맨홀 위에 침수가 물이 고여 있으면 예. 네.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로수 주변이면 여기 전기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사전에 개개인이 운전할 때 방어 운전을 하듯이 네. 이런 안전 장치가 필요합니다. 네. 장치 얘기하셨으니까요. 서울시에서 맨홀 추락 방지망을 만든다고 네.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어떤 거고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또 하나의 이중적인 안전망이기 때문에 맨홀 뚜껑이 열려도 그 밑에 추락 방지가 될 수 있는 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역시 이중 안전 장치입니다. 그 또한 안전한 부분이긴 한데요. 맨홀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정책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맨홀 뚜껑이 열리고 물이 솟구치고 빨아들이는 거는 예. 배수 능력의 초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근본적인 대책이 해결이 되면 맨홀 뚜껑이 열릴 일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추락 방지망도 좋은 대책 중에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장치를 하나 더 뭔가 짚고 넘어가면요. 그 반지하 주택에 방범창 있잖아요. 네, 네. 그게 평상시에는 범죄를 막는 그런 용도로 쓰였지만 오히려 그렇죠. 이런 수해 재난 때는 네. 탈출을 막게 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미닫이식 방범창 이런 것도 대책으로 나오고 있다는데 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럼요. 충분히 그렇게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주 좀 정확한 부분의 말씀이신데 피난을 해야 되는데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확률이 낮아지는 거고요. 우리 어릴 때 교실에 보면은 한쪽은 복도면 반대쪽은 반드시 창문이었고요. 복도로 나가는 문은 앞뒤로 반드시 있었습니다. 네. 복도로 나가면 또 가운데 계단 측벽 계단, 계단은 두 개가 있었고요. 그랬었죠. 네, 계단으로 어. 가면 위로는 옥상, 밑으로는 1층. 이렇게 예, 예. 양방향의 피난을 계속 반복하면 정말 안전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보면 네. 방범창을 설치하고 하는 주인은 건물 주인이 되시겠죠. 또 임대세입자 같은 경우는 또 그거를 돈을 들여서 하기는 그럴 거고.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방범창을 안에서 열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일이거든요. 네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좀 세세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예, 제도적으로 좀 그런 거를 규제를 해야 될 네, 것 큰 같습니다. 비용이 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또 서울시가 침수 대책으로 투수 블록이라는 것도 내놨던데 네. 이 부분은 투수 블록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투수 블럭이 이제 한자 뜻에서도 볼 수 있지만 포장재가 콘크리트나 시멘트가 물이 안 통하면은 한 곳으로 물을 모으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블럭이나 포장재를 물이 빠짐이 가능한 그런 재질로 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또 갑자기 그 복사열, 태양열이 뜨거울 때는 습기를 증발하면서 온도를 저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친환경적인 그런 자재이기도 한데요. 이제 호우 시대 투수 블럭을 대책으로 세운다면 그 투수된 물이 어디로 갈지 경로까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밑에 투수층, 배수층을 만들고 지금처럼 배수 관로, 배수구의 점 단위가 아니고 면 단위의 배수로를, 면적 단위의 배수로를 만들어서 배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 역시 또한 포장재만의 비용이 아니고 예. 또 막대한 토목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역시 또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예. 10년 전에도 한번 추진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차근차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을 가시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운 일이라서 이게 아무래도 예산을 매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후순위로 이번에 이제 배수터널 문제도 그렇다시피 후순위로 좀 밀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뭐 이번 폭우가 워낙 이례적이어서 피해가 컸다는 말도 나옵니다만 네. 요즘 기후 변화 때문에 올해에도 뭐 내년에도 이런 폭우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뭔가 근본적인 그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함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또 뭘 하면 좋을지 네. 그리고 100년 뒤를 내다본다면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대책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잘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그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예. 115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비가 왔다고 하는데 이게 통계의 함정입니다. 지금 이런 큰 비가 또 115년 후에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내년에도 올 수 있고 올 겨울 전에도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수치가 100년 대계로 세우는 부분은 지금 단기간에 개발한 우리 가까운 일본 도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수백만 톤의 저류조를 설치했습니다. 그 역시 수십 년에 걸쳐 설치했습니다. 만약에 10년 전의 계획이 전폭적인 지원에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완료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모멘텀을 삼아서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수립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하면은 그 비용은 분명히 지금 재난의 강도가 커지고 있고 예. 또 우리나라 이제 수도권에서 이런 피해가 많았던 거 자본이 집약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 금액을 규모로 정량적으로 따지더라도 이런 재난이 오면 그 비용은 회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하게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 강남역에서 어떤 시민께서 배수구를 청소하고 이런 모습 많이 우리가 본받았는데 예. 네. 슈퍼맨. 그 이전에 사소하게 꽁초를 버리는 문제 그리고 이런 이런 배수 문제 이런 것들이 소단위 지자체 그리고 개인 시민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시고요. 이런 치수 대책은 국가적으로 하고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할 필요가 점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특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